빠숑의 세상 답사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김도희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경제를 공부한 이유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 또 과거사를 보면서 또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이런 이론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일반 뭐 과학 쪽 같은 경우는 이론을 세워서 뭐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경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런 방법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고 네.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일도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을 때 세상의 많은 일들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A라는 설명도 있고 B라는 설명도 있고 C라는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보통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이 하나로 잘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을 텐데 똑같은 현상을 그쵸. 놓고도 네.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게 수요 때문인지 공급 때문인지 맨날 네. 이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뭔지를 답하는 방법은 어떤 논리가 더 세련되고 정합적이냐는 것이 어느 수준이 되면은 그걸로 따질 수는 없고요. 네. 결국에 가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수요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수요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런 변수들을 찾아서 실제로 이런 관계를 보고 네. 그럼으로써 뭐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30년 정도를 놓고 보면 경제학의 주류는 네.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어떤 설명이 더 맞는 설명이냐 그리고 이제 자료를 봄으로써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설명을 하느냐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전공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그런 수식을 많이 쓰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주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이후로 1980년대 이후로는 통계를 이용해서 그런 경제 현상을 실제로 분석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경제학에서 이제 그 계량 경제학이라고도 부르고 네.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지배적이 돼가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데이터로 이제 최근에는 또 분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높아졌다. 많아졌다.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좀 이렇게 좀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안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제사라고 하는 거를 전공을 하고는 있는데 네. 경제사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네. 제도가 경제 발전이랄까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측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 역사적인 측면이 강한 데다가 그 영향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네. 그래서 좀 학문적으로는 그 경제사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네. 현실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제도 경제학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중에서도 제가 사법 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뭐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뭐 용역이랄까 자문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예, 가끔씩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각 분야가 다양하실 테니까 다른 경제자들도 네. 거기 맞게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문을 구해서 보통 또 경제학자 분들이 정치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네네. 그렇게 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하고 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의사결정은 정치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은 경제가 이제 담당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식한 말로 이제 뭐 케인즈가 있고 네. 하이에크가 있고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케인즈는 뭐 정부 주도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어설프게 뭐 논쟁들도 하고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그때 다르고 뭐 정답은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경제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는 뭐 전쟁 나고 뭐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뭐 진짜 작은 나라에서 크게 중화공업 위주로 가기도 하고 나라의 좀 국력을 아니면 경제력을 틔우는데 도움이 된 거는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네네. 지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GDP 기준으로. 예. 7%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가 예. 7%씩 성장하면 10번 반복하면은 2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이 예를 들어서 1953년에 1,000불이었는데 네. 10년 후에는 2,000불이 되고 4,000불이 되고 8,000불이 되고 16,000불이 되고 32,000불이 되는 게 네. 7%씩 성장하면은 그 몇 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걸 한 거죠. 근데 이제 7%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분들한테 좀 감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18세기 말에 독립을 하고 지난 20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GDP 기준으로 3에서 4%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구 증가율이 또 있으니까 네. 결국엔 1인당 소득으로 1인당 GDP로 계산하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는군요. 아, 그렇죠. 예. 야,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보통 증가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인구가 뭐 예. 이민도 굉장히 많았고 뭐 이민. 자연 증가도 많았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저성장 뭐 했어 1년 동안 예,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은 수치 네.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7%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지. 네. 많은 나라들은 2%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2%를 유지하면 미국처럼 다 되는 거죠. 아. 문제는 지난 한 2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저개발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네. 어떤 해에는 5%도 하고 어떤 해에는 뭐 10%를 하기도 하지만 네. 2%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저개발 상태에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을 우리가 하나의 그 벤치마크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뭐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장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20세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성공을 했던 나라가 한국이랑 뭐 타이완 그리고 뭐 소련, 네. 일본 정도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000가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불행하게도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낮은 소득으로부터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의 대열로 갔던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뭐 아무리 낮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속하면 세계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 곧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행하게도 일본의 경우에는 그 1990년대 초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30년째 거의 제로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그러면서. 네. 일본이 만약에 일본이 그 옆나라고 뭐 감정적으로는 안 좋지만 저렇게 계속되진 않고 좀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하고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좀 넘는데 일본이 지금 4만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꿈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 20년 내지는 30년 안에 온다면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피식민지였던 나라가 식민지를 했던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1960년, 65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65년부터 있었던 고도 성장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도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원천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정부 시대에 있었던 뭐 급속한 경제 성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195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뭐 제 책에도 뭐 그 얘기를 좀 이제 그 책에 있는 얘기가 제가 쓴 논문을 기초로 한 거긴 합니다만, 네. 1950년대에 있었던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원조. 역할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농지개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소득이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60년대로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기초가 있었고, 네. 기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데 60년대에 뭐 나중에 뭐 독재도 하고 하긴 했지만 뭐 박정희 정부 시대의 어떤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살았죠. 국민들이 뭐 예. 진짜 뭐 목숨 걸고 살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원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경제개발 오해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원조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원조를 하는 나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 네, 네. 에서는 왜 원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다. 그래서 지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가 조공을 바쳐라. 네. 내지는 우리한테 뭐 저 돈을 바쳐라라는 걸 그렇죠.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뭔가를 바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나라인데 그거 바치느라고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관계인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가 확 바뀐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국이고 부자인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조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원조를 왜 주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면서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는 이유는 네. 인도주의적인 이유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든가, 혹은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니까 뭔가 보상을 한다든가를 떠나서 원조를 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난민이 생겨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걸 막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를 좀 다시 이렇게 지구본 같은 거를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와 유럽은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좀 일직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거기서 난민이 생기든가 하면은 유럽으로의 이민이 굉장히 이렇게 난민의 이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난민들을 어느 나라가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는 접근이 원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조를 주고 그 나라들이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그런 분란도 적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윈윈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에 있는 나라들이 제공했던 많은 원조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저개발국으로 남아 있고요. 네. 원조가
제대로 값을 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그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 1980년대 90년대는 엄청나게 팽배했던 일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국마다 자기네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을 왜 외국에 주느냐. 그렇죠. 항상 예. 그 뭐 기부나 원조할 그렇죠. 때 나오는 반대 논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주는데 왜 저 나라는 안 바뀌느냐. 뭐 네.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이 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다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OECD 기준으로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부터의 지위를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안 지나서 OECD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네. 그렇게 자리를 바꾼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도. 예. 예.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왜 가능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만큼 원조를 효율적으로 썼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받은 총 원조액을 제가 이제 추계를 해봤는데 네네. 추계를 해보면은 받은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로 나눠보면 전 세계에서는 뭐 거의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작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이렇게 큰 기여를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거는 적게 받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면방직 산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원조는 당시에 그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량을 제공하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거에 도움을 줬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원조가 주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1950년대 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면방직 생산이 국내 생산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방적 계열의 그 가장 큰 산업이죠. 당시에는 네. 중화학공업 이전이니까 가장 큰 네. 산업인데 거기에 이제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수출을 좀 하자라고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이 좀 어렵다가 60년대 초에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1963년에 우리나라의 그 총 수출액이 5천만 달러였는데 네. 그것이 64년이 되면서 1억 달러로 증가를 해요. 무슨 다 예, 억 단위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네. 수출이 너무 빨리 증가를 해가지고 정부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많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62년에 경제개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출 주도의 공업화를 그때 정부가 계획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입 대체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공산품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니까 덜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공업화를 하자였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있던 시절에 갑자기 무역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보면서 1964년 말에 이제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정안을 내거든요. 근데 그 수정안의 이제 기본적인 골자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를 한다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해서 뭐 똑똑한 관료들이 민간을 이렇게 일깨워서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반만 보는 거고. 이미 이렇게 사회에서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렇죠.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왜 그렇게 면방직 산업이 급격하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은 6.25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파괴됐던 여러 가지 그 면방직 그 기계들 거의 뭐 6.25를 거치면서 그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공짜 기계들을 다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조를 한 거네요. 먹을 거주만 준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줬다는 그렇죠.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원조를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닌데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실패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그런 걸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50년대와 60년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조가 저희 나라를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조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재밌네요. 사실은 예. 예전에는 예. 원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조에 대한 거나 차관 그때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은 50년대의 경우에도 뭐 미리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이 더 가난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 원조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어떤 생산의 어떤 체인 속에서 그냥 하위 속국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예, 만드는 예, 뭐 예. 일종의 종속 이론적인 설명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과정을 보면 예전에는 뭐 미국의 그런 싼 물건을 공급하던 나라였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위치로 또 바뀌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늘 좀 무빙 타겟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종재인 옷을 만들어서 팔 때는 뭐 부가가치도 없고 싼 인력만 이용해서 하는 산업에 우린 집중돼 있다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중간재 같은 것들을 이제 소부장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종속이 되고 뭐 여러 나라들의 연결이 돼서 제대로 뭔가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현실을 보기보다는 좀 지나친 비판인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뭐 의류 산업 같은 걸 하다가 거기서 축적된 능력을 가지고 과감한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중화학공업화였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80년대 가면 성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가면 또 베팅을 한 것이 이제 IT 산업 반도체로 반도체. 베팅을 한 거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성공을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계속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